예,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미다스림 한의원을 하고 있는 원은주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뭐 제가 해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기보다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했던 뭐 임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일단은 저도 초기에는 이제 해독보다는 한약 위주로 좀 더 많이 처방을 했었고, 근데 꾸준하게 이제 임상을 뭐 10몇 년째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정말 해독을 해야 될 필요성과 해독을 해야 될 환자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90% 이상을 저는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해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사고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해독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뭐 이미 해독을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또 해독을 해보시려고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좀 해독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고 왜 이 사람이 해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독을 하면 어떤 질환들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 내려가나요? 그래서 해독이라는 거는 치료의 주체를 환자로 잡는 게 해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양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면,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들어가면 항생제 자체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 항생제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이제 부정거사의 방법이라 그래서 이제 전기를 보하고 이렇게 사기를 내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인체의 면역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보는 한의학적인 관점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독이라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연 회복력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자기 질환을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해독이다. 그래서 치료의 주체를 자신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90% 이상이 해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지금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애기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음식들을 먹기, 지금 40대, 50대는 저희들이 처음 자랄 때는, 청소년기는 이렇게 먹지 않았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함량이 지금 비타민 C의 함량의 160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고 식재료의 건강성이 떨어졌다는 거.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조미료, 보존제, 착색제, 화학조미료 등이 계속 첨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가공식품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햄, 소세지, 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표백제라든지 발색제,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에는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가공식품이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는 결국은 장내에서도 썩지 않으면서 장내 부패를 유발시키고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먹거리 변화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그다음에 먹는 형태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뭐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면 굉장히 잘 먹은 거고, 한 달에 한두 번 구경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거의 매일 먹어대고 있다고 보시면 맞으실 거고, 밀가루 음식을 빼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을 정도고, 그리고 찬 음식, 뭐 디저트로 청량음료라든지 아이스크림은 그냥 수시로 먹게 되는 거고, 거기에 집에서 엄마들이 요리를 하면서도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아이들한테 저도 많이 줬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뭐 남자분들 같으면 술, 담배, 이런 먹거리 변화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질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먹는 식단을 보면은 탄수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탄수화물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서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급격하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더욱더 단맛을 찾게, 한의학적으로도 단맛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계속해서 단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게 지할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급속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것을 지방으로 전환을 시키고 혈액 속에서는 또다시 탄수화물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다고 다시 느끼면서 계속 허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것에 빠지기가 쉽게 되고 특히 다이어트 환자들 보면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탄수화물이 바닥에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당 조절의 문제, 아까 제가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의 급속한 분비를 통해 가지고 혈당 조절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호르몬 조절의 문제도 생기고 세포 대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증후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이라든지 혈액순환장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질환, 호르몬 대사 이상, 비만, 수면중, 무호흡증, 자궁무로 근종, 각종암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가속된다는 이런 증상들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먹는 식습관이 요새는 야식 굉장히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식도 많이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소화기계가 휴식해야 될 타임에 간식도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자꾸 먹는 습관이 또 급하게 일을 하다 중간에 밥을 먹는 경우에는 잘 씹지 않고 빨리빨리 삼키게 되는 습관, 그 다음에 국후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빨리 먹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소화효소를 낭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좀 있으면 제가 이제 효소 이야기를 할 건데, 소화효소를 낭비하는 식습관이 해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소화효소를 낭비하게 되면 사람이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사효소로 써야 될 효소가 소화효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몸의 대사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낭비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용품 속에서도 저희가 합성 기능 활성제라든지 뭐 방부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노출이 많이 되어 뭐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는 치약, 샴푸, 화장품, 세제, 뭐 여러 가지 고무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피부를 통해서 계속 흡입이 되게 되는데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소는 10% 정도만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피부 및 지방이 축적이 되었다가 서서히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로 흡수된 것들은 간, 심장, 골수세포, 호르몬 분비세포에 들어가서 기능을 저하시키고 태아들에게도 축적이 되는 면역계 교란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피부를 통해 가지고 오는 그 독소가 많은 분들은 직업적으로 또 특이하게 이 독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임상 경험을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독소가 많은, 그러니까 휘발성 독소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미용실에서 일한다든지 의외로 중국집 주방 쪽에서도 이게 돼지기름이 휘발성 기름이라서 그런 분들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 지식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안일도 전부 다 기계화 됐잖아요. 뭐 세탁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은 많아졌고 하복부와 하체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점점 운동은 부족해지고 거기에다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날씨의 변화도 뭐 에어컨이다 난방기다 해가지고 우리 몸이 체온 조절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발달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활 습관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일 메인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독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독소가 유입되는 경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음식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40% 정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40% 정도, 나머지 환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뭐 기타 요인들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사람이 심하게 받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심장의 문제 등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구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화병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기능의 저하, 이게 이제 보시면은 뭐 심장, 간, 뭐 위장 이게 전부 다 저희가 보면 이렇게 심장화, 그 다음에 감기울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사료의 문제 이렇게 해서 한의학적으로도 다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이 계속 항생제나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훨씬 더 증가가 됐어요. 계속해서 뭐 예방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체온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면역과 관련된 효소가 부족해지고 장내 부패나 장 기능이 저하되고 과로가 이렇게 과중되면서 면역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해독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해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해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체 자연 치유력의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게 저희가 이제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대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사 시스템이나 면역 시스템, 세포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해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환자분도 오면 그런데 왜 약이 똑같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독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약이 그러니까 약간씩 그 환자분에 따라서 제가 구성해 주는 것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비슷하게 약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말에도 저희가 왜 한 가지 병에 만 가지 약이 있고 만 가지 병에 한 가지 약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의 뿌리가 전부 내 몸에 있는 인체 내 독소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라면은 한 가지 약으로 그 만 가지 병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이 해독을 하는 제품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자연 회복력 자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자연 회복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과정이 배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 내부의 각종 염증이나 독소 물질들을 배출하는 작용을 돕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시 이제 배독 기능의 극대화, 그 다음에 내부 해독 기능의 극대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 이거는 이제 독소 배출 통로는 땀, 호흡, 대변, 소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래서 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열요법이라든지 뜸 이런 것들을 병행하도록 환자들한테 같이 해독을 할 때 지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인들이 호흡이 굉장히 얕아져 있으면서 흉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20-30분, 뭐 안 되면 10분 정도라도 누워서 이렇게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좀 지도를 하시고 집에서 심호흡을 하시도록, 그래서 뭐 한의원에서 침을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침을 좀 맞으러 나오시도록 해서 침 맞는 동안에라도 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유도를 해주시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부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해독 청신, 그러니까 발효 효소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변으로의 독소의 배출과 대변으로서의 독소의 배출, 이 기능의 극대화.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일꾼의 효소 기능의 극대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청오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발효 효소 제품을 최대한 내 몸에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 해독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독소의 배출을 돕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항산화제, 생리활성물질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리활성물질인 항산화제와 효소를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구성 성분인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나 효소, 생리활성물질들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 조직의 재생이나 복구 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 해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독의 필요성과 해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복합 활성 효소라고 지금 이제 명칭이 돼 있을 거예요. 정신 시리즈에 보면은. 근데 이제 효소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개념적인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생리활성 물질인데 얘를 구성하는 성분이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에다가 생리활성 물질까지 합치면은 6가지 영양소분이 존재합니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생리활성 효소에 대한 이야기가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요새는 생리활성 물질이 계속 분석되고 검출되면서 뭐 양파에는 뭐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저희들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단백질이 그러니까 육류로 인해서 섭취되는 단백질은 많겠지만은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사람들이 섭취가 부족한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 검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뭐 그래도 비타민제다 뭐 종합 비타민제다 미네랄제다 뭐 이렇게 해서 드시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료 물질이 부족하니까 인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양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전신을 다 작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면역계, 신경계, 뭐 비뇨생식계, 외피계 작용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소화기계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아까 제가 소화효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 기능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 배출, 혈액순환 및 정화, 호르몬 분비, 해독살균, 항염, 항균, 세포간 신호 전달, 세포 재생 및 복구.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의 요소에 있는 모든 생화학 반응에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효소를 봤을 때 이제 잠재 효소가 있고 식품 효소가 있는데 잠재 효소는 여기 보시면 체내 효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형 효소로 존재하다가 필요한 효소 상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잠재 효소가 전환되는 형태는 크게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섭취한 음식물을 영양소로 보는 뭐 위에는 뭐가 있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소장, 뭐 대장을 통해 가지고 분비되는 그다음에 간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대사에 관여하는 대사 효소들이 있습니다. 대사 효소들은 아까 여기서 이제 소화 기능 외에 나머지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고 있는 효소들이 대사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음식을 이제 소화 효소를 많이 낭비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사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대사 효소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혈액순환의 문제라든지 호르몬의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항염증 물질의 생성이라든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생기게 됩니다. 근데 효소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있지 않은 효소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은 식품효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체외 효소로 분류가 되는데 체외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야채나 과일, 날생선, 생고기, 된장, 고추장, 김치 이렇게 뒤에는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외 효소가 풍부한 식품은 발효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야채나 과일도 생것으로 존재했을 때 체외 효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체외 효소 자체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상당수가 다 날아가거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체외 효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생것을 많이 먹었을 때 소화 효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식을 했을 때와 생식을 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소화 효소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 효소 형태로 그대로 섭취를 해도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미 질병이 생기면서 위장관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생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효소 함계량 이론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내의 잠재 효소가 이렇게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소화 효소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30%에서 50%를 넘어서게 되면은 대사 효소가 우리 몸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생산하는 이 효소 양은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제조되는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잠재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화 흡수시키기 위한 생야채나 생과일, 날생선, 생고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거 외에 저희가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요새는 집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발효시켜서 많이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섭취를 하게 되시면은 체외 효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단순히 효소를 만들어서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얼마나 잘 공급해 주느냐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청신발효 그 해독요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소화 효소의 양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게끔 만들면서 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소화 효소가 5%밖에 안 된다면 대사 효소가 9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독을 극대화시키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방법은 효소의 활성 조건은 온도와 pH와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보조인자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효소 같은 경우에도 그 최적 pH가 소화 효소의 종류 그 펩신 같은 경우에는 그 산성이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 pH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소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발효된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발효 과정을 자체에서 많은 효소들이 공급되기도 하지만은 이미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고분자 음식이 저분자화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소화 흡수 과정을 그다지 거치지 않아도 바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바로 소화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음식의 형태가 발효식품이다. 그리고 이제 당질 영양소를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현미밥이라든지 이제 과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질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준 것도 중요한데 하루에 물을 가능하면 1.5리터 이상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야채나 과일의 섭취로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될 수 있으니까 야채나 과일의 섭취량이 많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 야채나 과일의 섭취를 좀 느리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안 좋지만 죽염이라든지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천연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적절하게 간을 해서 잘 섭취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체온이 올라가고 체내 산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역시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저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효소가 부족해지고 독소가 증가가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서 10,000가지 병이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만성 피로는 기본이고 중풍이라든지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그죠? 그 다음에 피부 질환도 다들 아시겠지만 독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새 피부 질환자들 정말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관절 질환, 자궁 질환,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립선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위장 질환, 그 다음에 구취, 식도염. 해독하면 구취가 더 굉장히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해독이 다 되고 나면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만성 대장 질환, 두통, 어지럼증 이런 것 외에도 심장 질환이라든지 웬만한 질환들은 거의 다 해독을 베이스로 깔고 접근을 하시게 정말 이 사람은 영양 실조가 심각한 허증성 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해독에서도 보법이 다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배독 과정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일단은 해독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대에 비해서 60대는 30분의 1밖에 없대요. 침속의 효소가. 근데 침속의 효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효소의 비중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환자들한테 특히 다이어트 하러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간식이라든지 속이 비었을 때 사탕이나 청량 음료 같은 것들 안 드시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지금 다들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전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예 뭔지도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게 청일수입니다. 지금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물이 청일수거든요.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그냥 집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뭐 보리차라든지 요새 뭐 거기 우엉차 뭐 이렇게 되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들 일일이 사실은 그래도 그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뭐 우엉 막 말려서 볶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물 끓이고 이런 게 번거로운데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병에 물 담아서 이거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근데 맛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청일수에 길들여지면 딴물 맛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맛도 좋으면서 효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해요. 60포가 들어있는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나가는 게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조금 접근성이 있는 분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제품의 구체적인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김세영 부회장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효능과 적응성 중심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청일수를 마시면 지금 좀 많이 마셔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청일수 먹으면 되게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요. 특히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청일수를 계속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증상은 사실 없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세포 부종이 있다든지 세포 내 독소가 많은 분들은 청일수가 이것을 신장 방광을 통해서 빨리 끌고 나가서 배출을 시켜요. 근데 수용성 독소만 배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지용성 독소들도 같이 분해를 시켜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몸이 잘 붙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종형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자궁 기능이 약하면서 동시에 방광 기능이 약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일수를 같이 드시게 하면 굉장히 좋고요. 방광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도 4-5번씩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한 1-2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방광 기능이. 그래서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소변을 채워서 내보내는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뭐 중국 사람들도 차를 통해서 고지혈증을 많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마시게 된 이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쓰는 차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효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시원해지다 보니까 요로결석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일수로 고농도로 해가지고 보통 뭐 맥주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방에서 그러니까 맥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게 되니까. 근데 청일수를 이제 조금 농도를 진하게 해서 다량으로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소변 주기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요로결석이 같이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분리감이 있는 분들, 이 분들은 청일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처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각각의 제품을 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다 쓰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매뉴얼이 따로 있을 거니까 각각의 제품의 특징을 아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묶어서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대장해독인데요. 청이장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통한 신속한 독소의 배출인데 일단 가장 반응이 빠른 분들은 변비 환자입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은 거의 그 다음날 바로 쾌변을 보거나 심한 분들은 뭐 하루에 3번, 4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인해 여기 보면 과민성 대장 증상 하루에 뭐 3번, 4번 화장실 가던 분도 청이장을 꾸준히 복용하시게 되면 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하루에 한 번만 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청이장은 변비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청이장이 하는 역할은 장내 부패를 방치하고 장내 정상 발효 및 배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내 부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장내 염증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장내 환경이 정상화되다 보면은 장내 유익균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면역도 증강이 되고요. 또 장내 유익균이 해주는 역할이 당연히 이 유익균주들이 영양을 분해 및 흡수 촉진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설사가 있다든지 만성적인 변비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든지 복부 팽만감이 있다든지 하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비만 체질
다이어트를 해보면 변을 못 보는 분들은 거의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만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청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독 과정이라면 내부 해독 기능을 극대화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총 50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이제 신장, 방광, 대장까지 갖고 이제 위 소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청오식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서 이제 식이 대체식으로 복용하게 되는 게 청오식입니다. 그래서 청오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만큼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소화 효소되는 과정에서 이만큼은 찌꺼기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발효 효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만큼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요만큼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통 선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볶은 곡류 뭐 요새 그런 것들도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과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혼돈을 하세요. 근데 청오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끼 청오식을 드시게 되면 대변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될 이만큼의 독소들은 바깥에서 다 처리가 되고 내 몸에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물질, 면역 물질들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농도의 액기스가 함축된 효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이렇게 고농도로 함축된 영양소의 공급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오식을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살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청오식을 드신 분이 청오식을 안 드신 분보다 살이 더 잘 빠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가지고 이만큼을 찌꺼기를 내려보내는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지쳐있던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 휴식을 하게 돼요. 그 휴식의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뭐 간식 먹고 야식 먹고 이러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얘는 그득해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청오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관계가 전체적으로 휴식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해져 있던 위, 소장, 대장 기능이 정상화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청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전체적인 난치성 질환자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성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 소장 해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청7위를 눌러 땡겼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위장 기능의 개선이라든지 소장 대장 기능의 개선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서는 영양의 공급이 좀 더 주된 목적이라면은 위 소장 대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겼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이염, 위궤양 같이 위장성 질환이 생긴 분들한테 같이 처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약입니다. 이런 질환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오식을 드리면은 메스 꺾고 토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구토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이 먼저 처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뒤따라서 처방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2개를 동시에 복용을 하시도록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청7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이산 대금험자 처방을 발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주 숙취가 있을 때 드셔보시면 굉장히 이게 빨리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독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청사멸, 청사심인데 일단 청사심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내장 지방의 집중 해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방 성분의 찌꺼기들을 집중적으로 빼내기 위한 것이 청사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중에 비해서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한테는 반드시 처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이 심한 분들, 그 다음에 비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청사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약이 청사심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심하는 처방인데 요거는 이제 계지가 용골 모르탕의 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밸런스의 조절이라든지 호르몬 균형의 조절, 뭐 신경 안정 이런 목적으로 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봐가시면서 비용적인 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율을 해가면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단독으로도 이렇게 요거를 조금 뭐 한 약은 못 먹겠는데 이런 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병에도 처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단독으로 처방하실 때는 청사심량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려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만약에 안 쓰게 된다면.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화병,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우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청호식 같은 경우에는 채우기 과정인가 동시에 비우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단계부터는 이제 보법으로 넘어가는데요. 채우기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청육행, 청팔보, 청구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육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소모성 대사질환, 특히 뭐 당뇨 같은 것들이 이제 소모성으로 넘어가서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또 장기적인 해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비우기 과정만 하기에는 이 사람이 좀 체력이 약하다 하는 경우에 청육행을 같이 병행을 해서 써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빈혈이 있거나 허약 체질인 경우에는 이제 살을 빼야 되지만 이 사람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빈혈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청육행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팔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적혀 있듯이 이제 인삼 녹용을 발효를 시킨 건데 십전대보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양 강장 원기 회복. 그래서 역시나 허약 체질자이면서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한테 가감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은 면역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버섯류, 뭐 용지버섯, 상황버섯, 움지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버섯류를 발효시킨 것과 화분을 발효시킨 것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면역의 정직 물질들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줄 수 있는 게 청구력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면역 정지 물질이 들어가니까 항염, 항암 작용을 같이 나타냅니다. 뭐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면역 정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청구력을 단독으로도 또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또 자가 면역성 질환, 암 등 이런 것들의 난치성 질환에 청구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제가 아까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응용하시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신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접근이 쉬운 게 다이어트여서 다들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적어봤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도 쓰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단식이나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한의원에서 이렇게 식욕 조절, 뭐 체지방 분해 한약 먹으면서 음식 적게 먹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을 많이 빼잖아요. 한의원에서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체지방이나 노폐물 독소는 감소가 안 되면서 특히 단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배독시켜주는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내부 해독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자체가 공급이 안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해독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목적은 그런 것들을 공급을 끊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자가분해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단식의 목적인데 자가분해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실제로 자가분해가 안 되고 오히려 체단백이 감소가 되고 혈액이 산성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오고 요요가 오고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요요가 오고 골다공증이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의 항상성을 스스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상실된 사람이 단식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단식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청신해독요법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사에 꼭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포도당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포도당 제한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아미노산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활성효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되면서 대사 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청호식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소화기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대사 효소의 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자기분해, 자기연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자기분해가 일어날 때 그 정상세포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도당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조직과 병든 조직과 세포를 분해 연소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체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건강한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청신해독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로 몸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반응들을 겪게 돼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명형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냥 체험 내로 넘어갈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년생 남자분이고, 이제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뭐 치료를 안 하시고, 약을 이제 계속 드시지는 않았고, 이제 한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청신요법을 할 때 새끼 대치식을 다 하신 건 아니고요. 한 끼는 드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끼 대치식을 잘 해내는 분도 있는데 못 해내는 분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나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정도는 그래도 먹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0일 집중 대체식을 했을 때랑, 그러니까 새끼를 다 이제 효소 대체식으로 했을 때랑 체중 감량의 효과는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는 그런 게 단점이고, 비용이 오히려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살을 빼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어서 비용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비용에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시면서 조금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끼 대체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쓰는 이제 처방을 한 가지씩 섞어서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해독 식단 표가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저기 자료는 다 제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독 식단표를 먼저 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한 끼 드시는 것도 반드시 해독 식단을 드시도록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체중은 한 4kg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루성 피부염이 개선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좀 잘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상열감이 사라지면서 두피의 가려움도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이명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한데 귀 주변으로 압력이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이명도 들렸지만 뭐가 알이 팍 차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해독을 하면서 독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생년월일 빠졌구나. 25살짜리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뭐 허리 한 번씩 아프고 어깨도 한 번씩 아프고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는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자기는 한 끼를 먹으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2달 반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잘한 게 뭐냐면 한 끼 대체식을 가지고 2달 반 정도를 이제 쭉 지속적으로 해서 한 10kg 정도를 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아픈 데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호전 반응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궁에서 부정출혈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깨랑 목은 해독을 하면서 계속 심해졌다 덜해졌다 심해졌다 덜해졌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침을 맞으면 또 좀 덜해졌다가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나타나는데,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은 요 추 4, 5번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무록이 자두 크기 정도의 무록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몰랐는데, 예전에 그쪽에서 자기가 한번 다친 적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안에 어혈이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록처럼 이제 완전 혹이에요. 근데 만지니까 딱딱하지는 않고 무록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경과해서 저절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요 하는 거, 일단 한 일주일 정도만 경과를 보자. 왜냐하면 호전 반응이 빨리 사라지는 분들은 한 3일, 그 다음에 길게 가는 분들은 한 20일에서 한 달까지 가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호전도가 보여요. 호전 반응인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는 없었던 거고 해독을 하면서 갑자기 생긴 거니까 아마 호전 반응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허리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명령 반응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다 좋아졌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날 여자분인데, 이분도 원래 자기가 제일 원한 거는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부어서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팔에 물주머니를 하나 달고 있는 것처럼 붓고 무겁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살을 빼면 자기 생각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병이 생긴 게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잘 부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광 기능도 많이 약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발바닥도 건조하고 안구도 건조하고 또 방광염도 자주 걸리는 편이고. 근데 한 달 치료하면서 체중이 5kg 감량이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안 적었는데요. 인바디 측정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체지방이 빠져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체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체수분이 빠져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그 무기질의 감량은 굉장히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청신해독요법에 심지어는 체중은 4kg가 빠졌는데 지방은 4kg가 빠졌는데 몸무게는 3kg만 빠진 분들도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체중은 1kg가 빠졌는데 그분은 저체중이었거든요. 저체중이었는데 체중이 1kg가 빠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다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행동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근력이 1kg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저체중이면서 이제 지방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신해독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량은 줄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중간중간 체크하다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그런 반응으로 전부 다 정렬이 되면서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 2달 정도 약을 드셨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살은 한 8kg 정도 빼셨어요. 2달 정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첫 달에는 이제 두끼 대치식을 하시고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둘째 달에는 몸이 좀 가벼워져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아침에 일단은 처음에 자기가 이제 아기도 키워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훨씬 편해졌고 운동을 할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달에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뭐 식욕 조절도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약을 좀 줄였어요. 줄여가면서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해독 주스 만들어 드시고 해독 식단 실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한 8kg 정도가 지금 현재는 감량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